얘들아 안녕. 자, 이번 시간은 국왕입니다. 문벌귀족 사회와 무신정권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도 상당히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선생님 생각에는 3번 정도는 들어야 이 내용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우선은 전체적인 흐름들을 한번 중심으로 살펴보시고, 두 번째 공부할 때부터 빈칸에 들어가는 키워드가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마무리되면 세 번째에는 문제 중심으로 한번 어떠한 키워드들이 문제 속에 나오는지,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국왕의 키워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키워드는 거란의 침략 과정과 관련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점을 토대로 소손영과의 외교 담판에서 강동 6주 지역을 획득한 인물이었었죠. 이 인물의 이름 서희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양규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2차 침입과 관련된 키워드였었죠. 자, 이번에 별표 한번 해보시고요. 선생님이 이 두 명의 인물이 나온다면 문벌귀족 시기 때 관련된 사건들을 떠올려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 때도 엄청 선생님이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이라고 하는 독특한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죠. 바로 경원이 씨라는 대표적인 문벌 가문이었었고요. 개경의 땅의 기운이 쇠했기 때문에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라고 주장했던 승려 묘청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신정권기 중에 최충원, 최후, 최양, 최희라고 하는 4대 60년 동안 통치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우리 숫자로 따지면 2기였었고요. 이 기간을 최씨들이 집권한 정권이다라고 해서 최씨 정권기라고 표현한다고 설명했었죠. 그럼 이제 오늘의 내용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매번 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흐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고려 전기 때 신라 말에 지방에서부터 성장했던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했다고 했었죠. 이 세력을 우리 호족이라고 불렀고요. 호족이 집권하고 있을 때 고려를 세 차례나 쳐들어왔던 유목민족이 있었습니다. 거란족이었었고요. 이 거란이 세운 나라가 요 나라라고 했었죠. 자, 그러고 이 호족이 고이고 썩어서 본인들이 벌을 만들고 같은 가문들끼리 중첩된 혼인을 하면서 권력을 세습하며 귀족이 됐다고 했었죠. 우리들을 문벌 귀족. 그리고 선생님 문벌귀족 사회 하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인물 이자겸이라는 인물과 수도를 서경으로 옮깁시다. 묘청이라고 하는 인물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2세기 때는 여진족이 침략을 해왔고, 여진족이 이름을 금으로 바꾼 다음에는 4대 요구를 했었는데, 이자겸 같은 문벌귀족 세력들은 이러한 4대 요구를 수용했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 문벌귀족의 문 잘 보세요. 이 문벌귀족들, 문신들이 무신들을 함부로 대하게 되면서 결국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고, 이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우리는 고려의 전기와 후기를 구분한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근데 이 무신집권기 때 무신들도 어찌할 수 없는 엄청 강한 외국 세력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외부 이민족 몽골족이었었고요. 이 몽골족이 원나라를 세웠었죠. 자, 이제 무신들이 결국 몽골과의 항쟁에서 실패를 하게 되자, 이제 무신들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몽골 편에 서야 나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 라는 사람들이 이후 권문세족이라는 지배 집단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세력들은 원간섭기라고 하는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따라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가 친원적 성향을 갖는다고 했었고, 자, 근데 사회적으로 원나라가 쇠퇴하는 사회가 등장하게 되자 공민왕의 지원을 바탕으로 권문세족의 비리를 비판하며 새롭게 진출한 사대부들이 등장했죠. 이들을 우리 신진 사대부라고 했었고, 이 신진 사대부가 연합한 세력들이 신흥 무인 세력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의 시기가 있었을 때 당시의 국제 정세는 원나라가 쇠퇴하고 명나라로 교체가 되는 이 원명교체기라고 하는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권문세족이 약화되고 신진사대부가 성장했으며, 그리고 신흥무인 세력은 이 당시 홍건적과 왜구라고 하는 이민족들이 고려를 쳐들어왔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내용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호족에서 문벌귀족 집권기까지 볼 텐데요. 먼저 우리는 대외관계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 거란은 총 3차례에 걸쳐 쳐들어왔다고 했었는데요. 거란과 고려의 관계는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옛 고구려 지역의 영토를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나라가 거란이다 보니까 옛 고구려의 영토는 거란이 전부 다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당시 북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거란과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 왜냐면 고구려 땅을 뺏어오려면 거란의 땅을 뺏어와야 하는 거니까. 그러고 이제 두 번째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 이 거란이 바로 고려랑 같이 계승했던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표방한 이 발해를 멸망시켰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랑 같이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멸망시켜 그럼 거란도 우리의 적이네 이러한 인식들이 생겼다고 설명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거란에 의해서 고려의 침입이 시작됐었는데 1차 침입은 서희의 외교 담판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고요. 압록강 동쪽 지역의 6개의 주를 획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곳을 강동 육주 지역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 강동 육지를 획득을 하면서 뭐 송나라와 교류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러한 약속들을 고려가 지켜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당시 신하였던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당시 왕인 목종을 폐위시켜버리고 현종을 집권시키는 강조의 정변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자 이 거란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고려가 마음에 안 들었어. 왜냐면 송나라와 교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 기회를 틈타 당시 목종을 임명해줬던 황제가 거란의 황제였었거든요. 감히 황제가 임명한 고려의 왕을 내 동의도 안 구하고 네 멋대로 교체해? 너 한번 혼 좀 나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목종에 복수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쳐들어왔던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는 이유야. 그래서 결국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수세에 몰렸지만 양규라고 하는 장군의 활약으로 결과적으로는 격퇴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었고요. 마지막 3차 침입 때는 강감찬 이라고 하는 장군의 귀주 대첩을 토대로 우리가 거란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했었죠. 자, 이후에는 국경의 방비를 위해서 천리장성과 나성을 축조했었다. 이거 쉽게 말해 국방력을 강화시켰다. HP 강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거란과 관련된 침입에서는 우리가 큰 중요한 포인트로 이 서희라고 하는 인물의 담판으로 강동육주가 획득이 되었었고 강감찬의 귀주 대첩을 토대로 우리가 거란의 침략을 막았고 그 이후에 천리장성과 나성을 축조하면서 국경을 방비하기 위해 노력했었구나.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세기 때는 여진족에서 이제 금나라로 시기가 바뀌어졌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진족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여진은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고려가 여진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생필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러한 생필품을 얻기 위해 자주 고려의 국경을 침략해 왔었는데 문제는 고려 군대가 여진이랑 싸웠을 때마다 항상 이기기가 어려웠던 거야. 그 이유는 고려는 주로 보병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여진족은 기마병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윤관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도 여진을 상대하기 위해 특수한 부대를 조직하자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주장에 따라 별난무예를 선보이는 집단이라고 하는 뜻의 별무반이라고 하는 군사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때 뭐 기병과 보병과 승려로 구성되어 있는 군대를 통해 여진족을 토벌하고 동북구성이라고 하는 곳을 축조하게 됩니다. 근데 쌤이 이 동북구성은 오늘날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이 동북구성이 아무튼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던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방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고 여진족도 지속적으로 동북구성에 대한 반환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고려는 결과적으로 이 동북구성을 돌려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여진족이 금나라를 수립한 이후에 고려라고 하는 국가에다가 사대 관계라고 하는 걸 요구하게 돼요. 오른쪽에 여러분들 사대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건데 원래는 고려가 큰 나라였었고 여진이 작은 나라였었어. 근데 문제가 뭐였었냐면 이제 여진족이 금으로 바뀌거든. 그러니까 여진족의 주장은 뭐냐면 이제는 큰 나라가 어디가 되는 거냐면 금나라인 거야. 그리고 작은 나라를 어디로 생각하는 거냐면 이거를 지금 고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이런 금나라의 4대 요구를 거절하는 게 맞잖아. 근데 이거를 거절하지 않았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 때 집권하고 있었던 세력들이 바로 문벌 귀족들이었었고 이 문벌 귀족들은 당시에 고려에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제일
뭐 경제력이든 정치력이든 전부 다 우위에 서 있던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 문벌귀족들의 입장은 굳이 마찰을 빚고 싶지 않은 거야. 뭐 그냥 사대하라는데 사대해주면 되지, 이거 갖고 왜 싸워. 지킬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벌 귀족들은 이런 금의 사대 요구가 있었을 때 이거를 거절하지 않고 수용해야 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문벌 귀족들은 어떠한 특권을 가졌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싸워보려고 하지도 않고 이러한 금의 사대 요구를 수용하려는 생각을 했을까? 우선은 문벌 귀족들은 왕실하고, 요게 포인트죠, 중첩된 혼인 관계를 맺고 있던 세력이었습니다. 그러고 계속 고위직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의 특권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음서라고 하는 특권이 있었어요. 음서는 제 위에 써볼게. 5품 이상,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5급 공무원 정도, 5품 이상의 관리는 당시 시험제도였던 과거제를 보지 않고도 관리가 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었고요. 또 하나, 공음전이라고 하는 혜택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경제적인 혜택이야.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부모님의 은혜에 따라서 나는 그냥 경제력을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거야. 그러니 이러한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문벌귀족 사회는 점점 썩어 들어갔던 거죠. 이러한 문벌귀족 사회에 썩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바로 첫 번째가 이자겸의 난이에요. 이자겸의 난. 이자겸은 잘 보면, 자, 예종이라는 인물과 문경태후가 결혼해서 인종이라는 아이를 낳은 건데, 잘 보면 인종의 엄마가 문경태후니까 인종의 외할아버지는 이자겸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인종의 부인 봐봐, 이자겸의 딸이야. 쉽게 말하면 외할아버지의 딸하고 결혼한 거고 이모들하고 결혼을 한 거야. 이런 근치상간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당시 이러한 이자겸의 권력이 너무나 높아지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자겸이 왕이 되겠다라는 이런 유언비어까지 퍼뜨렸다고 해요. 우리 수업 시간 얘기했던 거 기억나? 18자설. 18자라고 하는 게 한자에 있으면 왕이 된다는 거잖아. 이거 18자. 이게 성씨 이씨야, 얘들아. 그러다 보니 인종 입장에서도 본인의 외할아버지이지만 또는 본인의 장인어른이지만 이자겸의 성장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인종은 이자겸에 대한 제거를 시도했었지만 이자겸의 반격으로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겸이 우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금나라와의 사대를 굴욕적으로 수용을 했었는데, 이자겸이 이렇게 인종보다 위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에 척준경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추성훈이나 최홍만 같은 엄청 무력이 셌던 신하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거든. 그래서 인종이 결과적으로는 척준경을 본인의 편으로 흡수합니다. 결국 이자겸은 이러한 척준경의 배신을 통해서 제거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종 13년 시기 때 1135년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었죠. 우리 이 사건을 뭐라고 했었냐면 묘청에 서경 천도 운동이 이 시기 때 일어나게 됩니다.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그 배경은, 자, 이자겸의 난으로 왕권이 아주 바닥으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문벌귀족 말고 새로운 세력들을 신하로 등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등용한 정지상이나 묘청 같은 인물들을 우리가 개혁적 성향 또는 서경파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 이 중에 묘청이라고 하는 승려가 특히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사상을 바탕으로 지금 이렇게 개경이 어지러운 이유는 지금 개경의 땅의 기운이 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수도인 서경으로 옮기고 기존의 문벌귀족들이 해왔던 것들을 비판하면서 개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문벌귀족들은 금나라와 사대하는 거 찬성했잖아요. 우리는 금나라 정벌해야 돼요. 금나라와 사대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칭제 건원하십시오. 더 이상 왕의 국가가 아니라 황제라고 하는 국가가 되고, 그리고 우리도 황제처럼 연호를 만듭시다. 우리도 저 금나라와 대등하게 합시다. 이런 주장을 펼쳤던 거야. 근데 반면에 개경파는 문벌귀족들인데 이들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김보식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김보식이라는 인물은 개경으로 원래대로 수지를 유지하고, 그리고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를 통치하자는, 쉽게 말하면 이쪽 개경파가 보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에 있는 서경파를 진보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개경파들은 기존에 해왔던 정책들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금나라하고는 정벌하면 안 되고 금나라하고는 사대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작은 나라인데 큰 나라인 금나라처럼 황제라고 칭하고 연도를 쓰냐, 우리 그러면 안 돼 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 묘청일파와 개경파가 충돌은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김보식이 이끄는 관군이 묘청의 일파를 제거하게 되면서 서경천도 운동의 시도도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문벌귀족 사회는 국왕 중심으로 개혁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붕괴가 되는 사건까지 발생하는데, 의종이라고 하는 왕시기 때 이 문벌을 견제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번번이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종은 연회에 빠지고 정치에서는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는 보현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 보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신들이 차별 대우에 반발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당시 보현원에 있었던 문벌 귀족들을 무신들이 싹 다 죽여버리고 의종을 폐위시켜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무신들이 일으킨 정치적인 변이다라고 해서 이걸 무신 정변이라고 하고요. 이 무신정변의 주역은 정중부와 이의방이라고 하는 당시의 무신들 중에 1, 2인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의종이 폐위되고 문신이 제거되면서 드디어 문벌귀족 사회는 붕괴가 되고 이제 무신정권기가 등장하게 되었구나 라고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벌귀족 사회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 아이들은 혼인을 통해서 중첩된 혼인을 통해 특히나 왕실하고의 혼인을 통해 특권을 얻었었고, 대표적으로 문벌귀족 사회의 붕괴를 갖고 왔던 대표적 사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다. 그래서 이자겸, 묘청이라는 인물의 이름은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무신직권기인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 무신집권기는 정중부와 이의방 등이 일으킨 무신정변으로 등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게 우린 이 시기를 1기와 2기와 3기로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2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1기를 봅시다. 일기 때는 우리가 흔히 하극상의 시대라고 하는데, 하극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래에 있었던 부하가 위에 있는 상관을 제거하고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의방은 정중부가 제거하고, 정중부 이제 경대승은 정중부를 제거하고, 경대승은 이제 중간에 그냥 죽고요. 이의민이 또 집권을 하게 되는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죠. 근데 당시 이 무신들은 기존의 고려에서도 분명 권력들을 다스릴 수 있는 기구들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문벌귀족들이 만든 기구라고 해서 사용하지 않아 버려요. 그래서 본인들이 새로운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먼저 권력기구로서 중방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무신들끼리 회의를 진행하고요. 군사기구로는 도방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드는데, 문제인 도방은 어떤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걸 보호하려는 모습보다는 당시 무신 집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오른쪽에 한번 써볼까요? 사병, 개인 보디가드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조금 많이 헷갈려하는 개념이, 여기 나온 인물들이 제대로 이건 왕이 아니야. 이 시기 때 왕은 존재해. 근데 왕은 허수아비인 거야. 얘는 있으나 마나한 거고, 왕은 가만히 있고,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러한 도방 같은 기구들 운영하려면 전부 다 세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신들이 이 문벌귀족에 대한 차별 대우에 반발해가지고 결국 정권을 잡은 거잖아. 그럼 얘네들이 정치를 잘해야 하는데 문벌귀족보다도 더 못해요. 그리고 무신이니까 나라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야지. 사치 부리고 본인 멋대로 세금을 쓰다 보니까 국가의 세금이 계속 부족하고, 세금이 부족할 때마다 세금을 정기적으로 걷어야 되는데 필요할 때마다 계속 세금을 걷는 거야. 그러니 이러한 과도한 세금 수탈에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졌던 거죠. 특히나 이 이의민이라고 하는 인물이 집권했을 때가 거의 쐐기를 박았던 시기예요. 이의민은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머니가 노빈 천민이에요. 그래서 이의민은 뭐 외교문서 같은 거 왔을 때 읽을 수도 없어요. 또 심지어 외교문서뿐만 아니라 고려에서 어떤 상소문이 올라와도 읽을 수가 없어. 왜? 노비니까 글자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의민 옆에는 글자를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이 시기 때 세금도 많이 걷어, 정치도 개판이야. 그리고 지금 무신집권자라고 최고 지위에 앉은 애가 노비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서 이럴 거면 내가 대표를 하지, 내가 왕을 버금가는 위치에 가지, 이러한 사회적인 다양한 농민봉기가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농민봉기가 발생했던 지역들을 잘 보면요, 당시의 사회에서 차별받던 계층들이에요. 먼저 공주 명학 소에, 자 얘들아 밑줄 쳐볼까? 소.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으니까 소라는 말 들으면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고려에는 향과 부곡과 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존재했다고 했죠. 이사 못 가고요. 세금 2배로 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받던 명학소 지역에 망이와 망소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농민봉기를 일으키기도 했었고요. 전주에서는 노비입니다. 노비들도 사회적으로 당시에 차별받던 계층이었죠. 운문과 초전은 오늘날 경상도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김삼위와 효심이 봉기를 일으킨 이유는 이들은 지금 현재 고려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다시 이 고려 전에 있던 어떤 나라 신라가 그리워 신라를 부흥시켜 보겠다는 이 신라 부흥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는 봉기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1기 시기 때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시기 때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지만 이 시기 또한 혼란스러웠던 시기 연속이었었고 중반과 도반 같은 기구가 만들어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시기 때 농민봉기가 발생할 만큼 사회적인 혼란의 시기였구나 라는 느낌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제 2기 때부터는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최충원, 최우, 최양, 최희 전부 다 성이 최씨죠. 최씨 정권이 수립이 되고요. 4대 60년간 지속이 되었었는데 먼저 최충원은 기존에 있었던 중방을 사용하지 않아요. 당시 최충원 때 새롭게 권력기구 하나를 만드는데 이 기구의 이름이 교정도감이라는 기구입니다. 교정도감. 교정도감은 오른쪽 설명이 있죠, 여러분들. 인재를 추천하거나 조세를 징수하거나 비리를 감찰하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권력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정도감을 바탕으로 당시에 무신 집권자들이 권력을 행사했었고요. 또 사병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도병도 확대하게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무신들은 얘들아 본인들이 국가를 운영해 본 경험이 많이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문신들의 도움이 절실한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무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문신들을 등용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데 이 기구를 정방이라고 합니다. 정방. 자, 그리고 최후 시기 때는 이 도방 이외에도 야별초라고 하는 기구를 조직했었는데 이 야별초라고 하는 거는 이후에 좌별초와 우별초로 구분이 되고요. 나중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는 몽골의 포로로 갔다 왔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까지 합쳐서 총 3개의 별초를 운영했다고 해서 삼별초라고 하는 군사 조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최후라고 하는 인물 시기 때 삼별초라고 하는 군사 조직도 만들게 되었었구나. 그러니까 삼별초에 지금 우리 오른쪽에 있는 설명 볼까요? 몽골의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했던 사람들의 신의군으로 조직했다는 걸 보니 그럼 뭔가 최후 시기 때부터 몽골이 쳐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머릿속에 해주면 좋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당시 최고 권력가였던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만적이라는 인물이 왕후장상의 씨, 누가 왕이고 누가 귀족 이걸 누가 정했는데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노비의 반란이 여전히 일어났었고요. 대외관계가 중요했죠. 이 시기 때 몽골이 쳐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이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의 최씨 정권의 권력자는요 최우라는 인물이었었고, 최우는 당시 몽골은 기마병 중심의 구대를 편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마병을 이기기 위해서 강화도로 수도를 첨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죠. 자,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몽골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발단은 몽골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고려와 국경이 인접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었죠. 이 고려하고 싸우는 강동성이라는 전투가 있었는데 이 강동성 전투에서 몽골이 고려를 도와주게 돼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된 거야. 몽골이 야이씨 너네 우리 없었으면 너네 뒤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고려는 니네 없었어도 우리 이길 수 있었어. 이제 이렇게 막 아웅다웅 하다가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우리 한번 좀 외교적으로 해결해보자 라고 해서 몽골이 저구여라고 하는 사신을 고려에 보내요. 고려 입장에서는 잘 이야기하려고 했으면 저구여가 엄청 싸가지 없이 싸웁세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싸가지 없이 하고 가던 중에 중간에 도적대에 습격을 당해가지고 저구여가 죽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몽골 입장에서는 야 이거 니네가 죽인 거잖아. 그러니까 고려는 억울한 거지. 개 억울해. 우리는 죽인 적이 없어. 지가 가다가 습격받은 거야. 몽골은 아니야. 너네가 죽인 거야. 그러니까 나 이거 정당한 대우를 위해서 나 쳐들어가야 되겠어 하고 몽골이 쳐들어왔던 거예요. 이것도 참 복잡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저구여라고 하는 사신이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몽골의 침략이 시작이 되었던 건데요. 당시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최후가 강화도로 첨도를 했었고요. 이 당시 강화도라고 하는 건 섬인데 얘들아 봐봐. 고려 한반도 전체가 강화도로 갈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없어. 결과적으로 강화도로 간 거는 지배층들만 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남아있던 하층민들, 백성이나 노비 같은 사람들은 몽골의 침입을 오롯이 막아내야 했었던 거지.
대표적인 전투가 첫 번째로 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김윤우가 적장이었던 살리타를 사살하기도 했었고요. 참고로 하나만 더 알아둡시다. 참고로 처인성 전투뿐만 아니라 요게 1, 요게 2라고 하면 충주성 전투라는 것도 있었어요. 선생님 교재는 안 넣었지만 이 충주성 전투에서는 노비들이 아주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 노비 군대가 크게 활약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한 노비나 백성과 같은 하층민들이 당시 몽골의 침략을 막았으니 이길 수 있겠냐고 이 몽골의 정예 부대들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원종이 몽골하고 강화 조약을 체결하면서 몽골에게 항복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몽골과 고려의 싸움에서 고려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려가 요구를 해요. 더 이상 너네 이제 싸울 일 없으니까 강화도 가지 말고 원래대로 돌아와. 네 하고 이제 고경으로 개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동안 무신들을 지키면서 월급을 받아내고 있던 삼별초 입장에서는 돌아가봤자 본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야. 왜냐면 고려 정부가 패배했다라는 말은 결국 무신 정권 집권자들이 몽골에게 항복했다라는 거니까 삼별초는 무신 정권자들의 위에 존재했던 애들인데 더 이상 존재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삼별초는 우리는 어차피 돌아가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끝까지나마 항쟁하겠다라고 해서 이 몽골에 대해 항쟁을 전개했던 겁니다. 그래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를 거치면서 삼별초 세력들이 항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다가 뭐 이러한 충주성 전투라던가 처인성 전투라던가 삼별초의 항쟁들이라는 단어를 튀어나온다면 아 이거 지금 누구와의 항쟁의 과정이구나, 몽골의 침입에 대한 항쟁의 내용이 이러한 사례들이 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3기 내용 정리해볼까요? 몽골의 항쟁 결과 채시 정권이 붕괴됐었고요. 결국 몽골에게 패배하면서 강화하고 개경으로 소를 돌아옵니다. 그러고 이제 무신 정권이 붕괴되면서 이제 무신 정권기는 끝이 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무신 정권기까지의 내용들 모두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이에요.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 북진 정책 추진해서 거란을 견제했대. 맞는 말이지 얘들아. 여진의 침입을 물리치려고 천리장성 쌓은 게 아니라 거란의 침략을 물리친 뒤에 쌓은 거니까 이건 틀린 말이고요. 몽골의 간섭과 행포를 맞서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다. 맞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최우식이 때고 별무반이 개경원도에 반대해서 별무반이 아니라 삼별초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띠띠 X 치면 되겠습니다. 2번 볼까? 밑줄신 인물을 써보래. 경원 이씨, 그럼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인데 첫 번째 힌트, 왕실과의 거듭된 혼인이 있었고요. 딸들을 예종, 인종과 혼인시켰대. 인종과 혼인시켜서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인종의 장인어른 인물 이자겸. 가나에 해당하는 기구. 자, 무신정권 초기의 최고회의 기구다. 아하, 그럼 가는 중방. 나 최후가 집에 설치한 기구로 인사행정을 담당했다. 얘들아, 인사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뽑는 거야. 우리 최후 시기 때 사람을 뽑는 기구 뭐였지? 문신을 등용하는 기구 정방에 대한 설명이에요. 나는 정방. 자, 3번 문제 볼게요. 가에서 발을 일어난 순서대로. 자, 3번 별표. 요런 거 여러분들 잘 풀어야 돼요. 그럼 얘들아,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민족들의 침략만 나와 있지. 그럼 결국 머릿속으로는 거란이 쳐들어왔고 그러고 여진이고 그러고 몽골이고 요 순서를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 그럼 제일 먼저는 거란과 관련된 것부터 찾아봐. 거란 관련된 거, 서희 거란 관련된 거고 강조 거란 관련된 거고 강감찬 거란 관련된 거고 이것도 거란 관련된 거네. 그럼 여기서 1, 2, 3차와 3차 이후로 고르면 되는 거지. 그럼 먼저 와야 될 거 서희의 외교談判, 다음 2차 침입 강조의 정변, 다음 3차 침입 강감찬의 귀주 대첩. 이거 이후에 HP 올리려고 천리장성 축조한 거지. 그러고 여진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윤관의 여진정벌, 그리고 몽골 나와야겠네. 몽골의 고려 침입. 너무 쉽지 않니? 나만 쉬운 거 아니지. 그러니까 쌤 얘들아, 내가 심심하고 너네 괴롭히려고 이거를 계속 하는 게 아니야. 진짜 나 진짜 인간 강사 진출해야 된다니까. 이거 진짜 얘들아 이거 잘 기억해. 이런 기본 뼈대가 정말 중요한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 없어. 알겠지? 갑자기 흥분해버렸어요. Sorry. 4번 고려와 여진의 관계에 대한 탐구활동이래. 별무반 맞죠? 강동육주는 거란이니까 틀렸네. 강조의 정변 이거 2차 침입이가 맞지. 구성의 위치 이거 여진이네. 아이 미안하다. 여진 고르라는데 그러니까 디귿도 거란이고 리을 여진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기억
real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5번 갑시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나왔다 인물. 여기 고려에서 인물은 이자겸 아닌 묘청이야 얘들아. 근데 봐봐. 금정벌 칭제권은 반대했고 얘는 완전 반대 주장이고 풍수지리설이래. 그리고 빡빡이네. 아니 빡빡이다. 미안. 스님이네. 승려네. 그러면 묘청이지 묘청. 그럼 묘청에 대한 설명 골라봐봐. 1, 2, 3, 4, 5번 중에 서경전도 주장했었다. 1번에 정방설치 최우시기 때 내용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2번, 3번, 5번은 여러분들 제외하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인데요. 6번 문제 별표. 요런 문제를 잘 풀어야 돼. 그럼 얘들아 이것도 똑같아. 이민족 순서. 거란에서, 여진에서, 몽골. 이 순서였었지? 그러면 거란의 침공이고 나는 지금 금나라가 나왔으니까 가나시기 사이니까 서희의 단판이야. 그럼 얘들아 몇 차야? 1차 이후와 그리고 금나라니까 금나라 전이 여진이겠지. 그러면 지금 요 가하구나 사이에 들어가는 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거하고 요거잖아. 근데 1차 침입 이후니까 이 사이에는 2차 나오고 3차 나오고 금 전에 여진이니까 여진 관련된 이야기. 그럼 여진이면 뭐 윤관의 별무만 나오겠네. 그러면 골라봐봐 얘들아. 3번 강감찬. 이거 거란의 침입 귀주에서 격퇴. 이거 몇 차 침입이야? 3차 침입이고 윤관이 구성축제가 여진에 대한 일이니까 맞네. 그니까 정답 몇 번이야? 3번. 이렇게 골라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너네한테 항상 정리해줄 때 거란이라고만 하지 않고 요라고도 했고 금이라고도 했고 원이라고도 하는 이게 순서잖아. 거란이 요, 여진이 금, 몽골이 원. 그러면 금 전에는 뭐가 있었던 거니까? 그럼 여진이 있었던 거니까 이 가나 사이에는 여진에 대한 구성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1차 이후니까 3차에 해당하는 귀주 대첩이 들어가야겠죠. 오케이? 잘 기억해놔야 돼. 7번 문제 볼게. 다음 사건이 발생한 시기. 자, 보현원 근처. 우리 보현원은 뭔가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던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왕을 모시던 문신을 모두 제거했고요. 익숙한 이름 나오네요. 정중부 등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킨 무신정변인데 잘 봐 얘들아. 이자겸하고 묘청이 나오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니 이거? 문벌귀족 시기 때 있었던 사건이라고 했었지. 그럼 우선 나는 답이 될 수 있니 없니? 없어. 그럼 문벌귀족 다음이 무신정권기잖아. 그럼 봐봐. 강화도 첨도도 무신정권기고 개경환도도 무신정권기야. 여기 지금 전부 다 무신정권기인데 무신정변은 무신이 권력을 잡은 초창기를 말하는 거니까 문벌귀족과 무신정권기 사이 다가 정답이 되겠네. 요렇게 3번으로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돼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도 이 중요한 문제 계속 나오네요. 다음과 상대화에서 밑줄 친 단판이 끼친 영향을 골라보래. 소순령과의 단판인데 거란하고 국교를 맺을 거래. 그러고 고구려를 우리나라가 이어받았대. 그래서 나라 이름이 고려래. 그리고 지금 서희래. 그러면 이 단판의 결과 서희는 압록강 동쪽에 있는 몇 개의 주? 6주죠 획득했으니까 몇 번? 5번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3번은 여러분들 지우시고요. 1번, 2번, 4번 복습해볼까요? 후삼국이 통일되었다. 태조 왕건에 대한 업적이었죠. 지난 시간에 했어요. 대가야가 봉합되었다. 신라는 신라인데 금강가야는 버풍왕, 대가야는 진흥왕. 사비첨도 백제의 어떤 왕 때? 성왕시기 때.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강의 모두 다 정리해봤고요. 결국 이 9강의 내용은 이민족들에 대한 이 표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 그리고 문벌귀족 이자겸과 묘청, 무신정권기 때 최씨 정권의 성립과 몽골의 침입과 항쟁이 있다라는 큰 틀을 갖고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대망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10강이에요. 몽골의 간섭과 고려가 이제 어떻게 멸망하게 되고 새로운 국가인 조선이 만들어지게 되는지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고생 너무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 마지막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 바이바이.